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농업기술원장 성재훈입니다. 자, 저는 오늘 데이터 이야기를 좀 해볼 겁니다. 농업의 데이터가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쓰이면 좀 더 많은 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올해가 지금 2025년인데요. 딱 1년 전 2024년에 우리는 기후변화 때문에 크게 세 가지 변화를 목도를 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벼, 쌀. 기후변화 때문에 온도가 높아지면서 벼멸구가 나타나서 남부지방을 휩쓸었습니다. 그렇게 농업재해가 발생을 해서 정부에서 보상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보통은 벼멸구가 1년에 3번 정도 새끼를 까는데 날씨가 더워가지고 4번 새끼를 까는 바람에 이렇게 큰 피해를 입었고요. 두 번째는 사과. 갑자기 4월 달에 서리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9월 달에 또 서리가 내리고 그러면서 사과 수확량이 급감을 해서 사과 한 알에 5,000원씩 하는 그런 사태가 있어가지고 국민들이 깜짝 놀랐었고요. 또 세 번째는 배추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배추 안 먹고는 못 살죠. 여름 배추는 일반적으로 25도씨 이하로 내려가 줘야만이 속이 차는 결구가 되는데 그때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25도씨 이상이 되니까 다 속이 안 찹니다. 그래서 배추 가격이 굉장히 크게 올랐던 적이 있는데 이 모든 게 전부 다 기후변화 때문입니다. 기후변화 아니고는 참 설명할 방법이 없는데 농업은 기후변화와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안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어떻게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내년이 2026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살기가 힘들고 팍팍할 거라고 그럽니다. 인공지능은 점점 더 많이 쓰일 것이죠. 미국과 관세 협상 잘 됐다고는 하지만은 미국에서 저렇게 압력은 계속 늘어날 것이죠. 저성장 쇼크 있죠. 여러 가지 때문에 점점 어려워질 거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또 헤쳐나가야겠죠. 많은 사회학자들이 지금을 비우카 시대라고 그럽니다. 즉 변동성, 불확실성, 복잡성, 모호성 이런 시대라고 그러는데요. 요즘 들어서는 이 비우카 시대가 반이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반이 시대는 변동성, 불확실성, 복잡성, 모호성 이런 걸 나타내는 건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부카 시대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였다면 현재는 모든 게 무너지기 쉬운 반이 시대가 도래했다. 부카가 돌풍 앞에 거목이라면 반이는 금이 간 유리창이다. 단 한 번의 충격에도 글로벌 시스템이 통째로 산산조각 날 수 있다. 단순히 혼란스럽다는 걸 넘어 세상의 취약함과 인간의 불안이 맞물린 심층적 불안정성을 담고 있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많은 사회학자들이 앞으로 세상은 K변화를 겪을 거라고 합니다. K변화는 왼쪽에 기둥이 있고 오른쪽에 두 개로 갈라지는데 위로 성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밑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장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AI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요.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은 전통 산업에 머물러 있는 AI를 활용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AI를 활용하면 부자가 되고 활용하지 못하면 가난한데 문제는 중간지대가 없다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나누게 됩니다. 우리 농업도 중간지대가 없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우리가 잘 해야겠죠. 젠슨 황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전 직원에게 인공지능 사용을 의무화했다. 전 직원에게 1인당 100개의 인공지능 앱을 개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천수관음 프로젝트라는 이름을 붙였다. 자, 천수관음은 불교 용어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천수, 1000개의 손하고 멀리 볼 수 있는 예지력을 가진 눈을 뜻합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벌써 외국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AI 에이전트를 보유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사이에는 극명한 차이가 생길 것이라며 이 흐름을 관망하는 태도는 곧 퇴보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관망하지 말고 같이 올라타서 함께 가야 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농업 이야기 좀 해볼게요. 농업의 미래를 농민의 관점에서 보면은 250년 전에 정약용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편농, 후농, 상농. 편농, 편하게 농사짓는 기술 개발해 주세요. 후농, 돈 버는 기술 개발해 주세요. 상농, 무시받지 않게 해주세요. 이 중에서 후농, 돈 버는 기술이 제일 중요하겠죠. 두 번째, 소비자 관점에서는 싸고 좋은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소득이 38,000불이 됩니다. 싼 걸 원하는 게 아니고 품질을 믿을 수만 있다면은 비싸도 좋으니까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인 가격으로 공급해달라는 겁니다. 믿을 수 있는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인 가격으로 공급을 해달라.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바로 건강입니다. 인간의 행복 조건은 궁극적으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겁니다. 자, 유전자 검사 이야기해 보면은요. 안젤리나 졸리는 유전자 검사를 해서 자기가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87%라고 그러니까 유방을 절제를 하고 난소암에 걸릴 확률이 50%라고 그러니까 난소를 절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 자식들은 암으로부터 부모를 잃을 걱정을 안 해도 된다라는 말을 하고 지금까지도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자, 건강 이야기를 해보면요. 내 건강 관련된 정보는 일단 병원에 있습니다. 제가 작은 병원을 다니건 큰 병원을 다니건 전부 다 병원에 있고요. 우리나라 제 건강과 관련된 내 정보는 일단 병원에 있습니다. 일단 병원에 있고 그 다음에는 공공기관에 있겠죠. 우리나라 병원은 크게 3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1차 병원, 동네 의원, 2차 병원, 동네 좀 큰 병원, 3차 병원은 종합병원. 종합병원은 그 안에 47개의 상급 병원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동네 의원에 가면은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3,000원을 받고 진료를 해줍니다. 그리고 제가 간 다음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연락해서 성재훈이가 다녀갔으니까 7,000원을 주세요 해가지고 3대7로 돈을 받아가고 2차 병원은 4대6, 3차 병원은 5대5 이럽니다. 어쨌든 그리고 나서 공공기관 중에 하나인 질병청에서 제가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한 기록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하면은 건보공단에서 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공기관 세 군데하고 병원이 제 정보를 가지고 있고 절대 왔다 갔다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만든 혈압이라든가 맥박수 같은 거 이런 개인 정보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유전자 정보가 있습니다. 이 유전자 정보는 평생 한 번만 검사하면 됩니다. 자, 이러한 내 건강 관련된 정보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절대 왔다 갔다 할 수 없습니다. 이건 나중에 우리나라에서 디지털 헬스케어법을 지금 준비 중인데 이 디지털 헬스케어법이 완성이 되면은 그 기반 하에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에서 보건복지위, 산자위, 과방위 세 군데서 하고 있는데 보건복지위에서 하기로 했고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서 개인정보 보호 아래 아마 25년 상반기쯤에 이 법이 통과할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모든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병원에 있는 내 병력 그리고 유전자 검사 결과 이걸 분석을 해보면은 내 체질에 맞는 영양 정보를 분석해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다양한 일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산재되어 있는 데이터를 일관적으로 모아서 예전에 그 금융 데이터 3법처럼 내가 지정을 하면은 데이터를 제3자 제공권이 있어서 내가 원하는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데이터를 전송해 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갖춰지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개인의 유전자 정보를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희귀질환자 한 10,000명 정도만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목표는 개인 유전자 정보를 한 100만 명 정도 가지고 있으면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5천만 명 정도 되니까 100만 명 정도 것만 있으면 사회에 의미 있는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그렇게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제가 첫 장 슬라이드를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자, 이건 사실 의미가 있습니다. 저 여자분 목에 그 청진기가 있다는 말은 이분이 의사라는 말이고요. 농산물 가지고 밑에 노트북이 있다는 말은 데이터니까요. 농산물을 가지고 거기에서 데이터를 뽑아서 뭔가 의사가 하는 처방과 같은 이런 건강과 연결시키자는 게 제 뜻입니다. 자, 유전자 기반 개인 맞춤형 식단을 앞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보면요. 방금 보셨던 것처럼 유전 정보하고 내 병력에 적합한 맞춤형 영양 정보를 분석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 맞춤형 영양 정보를 가지고 맞춤형 품종도 만들 수 있고요. 또 요즘 스마트팜 기술이 워낙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을 제어할 수 있는 곳에서 나에게 맞는 품종을 내가 원하는 규격의 농산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식단을 만들면 제 맞춤형 식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걸 제가 한 달 동안 매일 먹었을 때 뭐가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알람을 줄 수 있고요. 내가 부족한 것은 근처에 있는 로컬 푸드로 연결을 해서 바로바로 받을 수 있고요. 이러한 시스템을 제가 만들었는데 이걸 사람들이 잘 안 믿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경기도 농업기술원 직원을 대상으로 시범 서비스를 해봤습니다. 먼저 원하는 사람만 유전자 검사를 했습니다. 안젤리나 졸리는 유전자 검사할 때 2천만 원이 넘었는데요. 지금은 유전자 검사하는데 10만 원도 안 듭니다. 먼저 유전자 검사를 희망자에 한해서 하고 그분의 병력하고 유전자 검사 결과하고 다 분석을 해서 이 사람에게 맞는 필수 성분을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는 식단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난하니까 매일 주문 도시락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구내 식당에서 먹는다고 보고 밥 먹기 전에 사진을 찍고 밥 먹은 다음에 사진을 찍어서 없어진 건 내 뱃속으로 들어갔다고 보고요. 저녁에 회식을 할 때는 나누기 살을 하든가 안 그러면은 너무 과하면은 어제치하고 오늘치 또는 내일치 뭐 3개를 평균을 낸다든가 이렇게 해서 저녁 데이터를 집어넣어주고요. 이렇게 해서 분석을 해보면은 나에게 필요한 시금치가 한 달에 200g을 먹어야 하는데 180g밖에 안 먹었다 그러면 20g이 부족하잖아요. 그 20g은 근처에 있는 로컬 푸드로 자동으로 연결해 줄 수 있는 이런 앱을 만들었던 겁니다. 물론 그 개인적으로 차고 다니는 혈압이라든가 이거 측정할 수 있는 것을 수시로 데이터를 보완해 가면서 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이걸 제가 CS에 출전을 시켰습니다. 이건 제가 제 유전자 검사 결과인데요. 제가 유전자를 검사해 주는 회사에 가서 이거 설명을 드렸더니 저한테 서약서를 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서약서는 지금 생각하면 그래요. 그분들이 제 정보를 누출하지 않겠다고 서약서를 써야 하는데 왜 저한테 쓰라고 했고 제가 왜 서약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서약서를 쓰고 바로 이게 유전자 검사 키트입니다. 이거 가지고 제가 유전자 검사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제 유전자 검사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그럽니다. 제가 성실하다고 그럽니다. 아주 높네요. 경험에 대한 개방성도 높다고 그럽니다. 제가 지능도 우수하다고 그러고요.
음악적 재능이 좋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건 조금 잘 못 믿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운동을 전혀 안 하거든요. 운동을 하면 죽을 것 같습니다. 정말. 운동을 하면 정말로 죽어요, 제가. 근데 이게 유전자 검사로 나오더라고요. 운동 후 회복 능력 낮음, 하체 강도 약함, 체력 낮음, 심폐지구력 낮음. 이런데 제가 어떻게 운동을 하겠습니까? 유전자 검사를 하면은 우리나라는 질병과 관련되지 않은 이런 정보는 저한테 바로 알려줍니다. 근데 질병과 관련된 것은 의사를 통해서만 알려줍니다. 미국은 둘 다 그냥 알려주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의사를 통해서 받은 질병과 관련된 정보입니다. 보니까 제가 방광암하고 골다공증을 좀 조심하래요. 좀 자세히 들어가 보니까 제가 방광암에 걸릴 확률이 75%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 비교해 보니까 75%가 언젠가는 방광암에 걸렸다는 뜻이겠죠. 제가 이런 걸 가지고 사실은 맞춤형 식품 플랫폼 우리나라에 이미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단지 어려운 것은 이걸 제도화하기가 또는 프로그램으로 만들기가 법이 없어가지고 좀 어려울 뿐이지 이미 우리나라는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전자 분석을 한 다음에 생체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내가 기는 작물로 식사하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내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앱을 만들어서 CES에 지금 이미 출전을 했습니다. CES에서 혁신상을 줄 때는 평가 지표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기술성, 기술성은 저는 믿고 있고요. 두 번째 혁신성. 혁신성은 제가 자신하고 있는 게 내 병력에 기반한 식단 추천은 많은데 내 유전자에 기반한 식단 추천은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혁신성도 자신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디자인인데 디자인은 제가 자신이 없어가지고 이스트 소프트라는 회사에 부탁을 했습니다. 이스트 소프트는 우리 알집을 만들었던 회사입니다. 자, 네 번째는 사회공헌인데요. 이거 짜기가 제일 힘들더라고요. 이 앱 가지고 무슨 사회공헌을 하겠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일반적으로 스마트팜 같은 경우는 환경 제거 가능하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스마트팜이 아니고 에어돔은 항상 양압을 유지하면서 안에 기둥이 없습니다. 기둥이 없다 보니까 장애인들 작업 동선 짜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에어돔에서 장애인들이 시금치를 재배를 하고 그 시금치를 제가 배달을 받는, 비록 내 땅은 아니지만 내 유전자 검사 결과에 따라서 시금치를 배달을 받는 디지털 경작권이라는 개념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건 2018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7년 전에 일본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제가 퇴근을 하고 누워있으면 작은 센서가 다니면서 제 몸을 건강을 진단을 하고 이걸 병원으로 보내서 데이터베이스하고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판단해서 제가 약을 먹어야겠다 그러면 드론으로 약을 실어서 저한테 보내는 게 7년 전 일본의 아이디어입니다. 자,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자, 저는 이제 혈압이 있으니까 제가 항상 이걸 차고 다니는데요. 혈압약을 제가 먹어야 돼요. 이걸 차고 다녀요. 그럼 여기에 제가 수시로 15초, 30초, 1분에 한 번씩 제 혈압을 재겠죠. 혈압을 재서 수시로 병원으로 보내서 병원에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일정 범위를 넘어서지 않았다 그러면 통과하는 거고 넘어섰다 그러면 의사한테 물어보겠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판단해서 제가 혈압약을 먹어야 한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약을 어떻게 전달할까요? 드론은 아닙니다. 정수기입니다. 자, 정수기에 보면은 제가 정수기 앞에 가면은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준 약이 정수기에 도착이 있겠죠. 시그널이 도착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물을 딱 한 잔 따르면 약이 거기에 뻥 떨어져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 약만 먹으면은 복약이 되는 것이고 그 결과는 병원 데이터베이스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이건 제가 10년 전부터 저는 혈압약을 먹고 있는데 실제 제가 먹고 있는 혈압약입니다. 레보티탄정이라는 혈압약을 저는 먹고 있는데요. 이 레보티탄정은 손톱만큼 되는 이 크기입니다. 이걸 정수기에 넣어놓는 게 아니고 이 레보티탄정의 원액을 보면은 원액은 암로디핀이라는 겁니다. 이 암로디핀 앰플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떨어뜨릴지 두 개 떨어뜨릴지를 의사 선생님이 처방을 해주면 그만큼 아침에 제가 물 먹을 때 똑 떨어지게 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게 실현이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약의 형태가 바뀌면 식약처의 허락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 때문에 지금 아이디어로만 되어 있고 내년에 디지털 헬스케어법이 되면은 통과가 되면은 이게 아마 구현이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한 2018년에 몇 년 전에 세계 다보스 포럼에서는 이런 선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질병과 싸우지 않겠다. 즉 제가 어떤 암에 걸리면은 지금 현재는 도려내거나 레이저로 지지거나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질병과 싸우지 않겠다는 말은 음식으로 조절을 해서 최대한 늦게 나오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최대한 늦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방광암 걸릴 확률이 75%라고 그랬잖아요. 안젤리나 졸리는 유방암 걸릴 확률이 87%니까 유방을 절제하고 난소암에 걸릴 확률이 50%니까 난소를 절제했어요. 그러면 저는요? 방광을 절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저 같은 사람은 방광암 예방에 좋은 시금치를 한 달에 200g 이상 먹는 처방을 받고
그렇게 실천을 함으로써 최대한 늦게 암이 발병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한 80세 이후에 저한테 방광암이 생기면 그냥 같이 가는 거죠. 젊었을 때 암이 생기면 신진대사가 빨라가지고 암이 빨리 번진다지만 나이 들어서 암이 생기면 그냥 같이 가면 되잖아요. 근데 동반자라고 생각하고 그냥 같이 갈 겁니다. 이렇게 만드는 게 제 목표입니다. 농업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활용해서 내 건강을 챙기는 목표가 그게 될 겁니다. 아직까지는 약국에서는 약만 팝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온누리 약국에서는 약만 팔지 않습니다. 개인의 정보를 활용을 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법 테두리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온누리 약국이 한 2,000개 정도 되는데요. 내 건강을 이쪽에서 일정 부분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법이 통과가 되면 이걸 훨씬 깊게 관리를 해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약국에서 약만 팝니다. 예를 들어 제가 혈압이 있으니까 의사 선생님이 만들어준 처방전 가지고 약국에 가면 약사 선생님이 약을 주면서 이건 식후 30분 뒤에 드세요라는 복약 지도를 해주고 돈을 받아가시는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약국에서 약 말고 예를 들어서 뭐 혈압에는 뭐가 좋으니까 뭐 그 과일을 여기서도 사가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즉 약국에서 약뿐만이 아니고 과일도 팔 수 있는 이런 시대가 곧 오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약사 입장에서는 파는 게 하나 더 늘어서 좋고, 농민 입장에서는 판매차가 하나 더 늘어서 좋은 거니까요.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까운 데서 내 몸에 좋다는 것을 취할 수 있어서 좋은 거고요. 이미 세상이 이렇게 조금씩 바뀌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농업도 바뀌어갈 겁니다. 과거에는 농민을 위한 농업이었습니다. 농민이 이러이러하게 농사 짓기 힘드니까 이렇게 도와주겠다. 근데 지금 현재는 소비자를 위한 농업이잖아요. 소비자가 원하니까 이렇게 생산해라. 다수하게 아니고 소비자가 원하니까 단백질 6.5% 이하를 생산해라. 이렇게 소비자를 위한 농업인데, 앞으로는 소비자가 원하는 것만 생산하는 농업으로 많이 바뀌게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는 1956년에 과학자들이 처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무려 60년이 지난 2016년에 우리는 알파고를 접했습니다. 그리고 60년의 10분의 1이 6년이 지나고 나서 우리는 챗GPT를 접했고, 그리고 3년이 지나고 나서 젠슨 황이 피지컬 AI를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나올 것은 AGI라고 그럽니다. 범용형 인공지능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언제 올까요? 많은 사람들이 29년 아니면 30년이라고 봅니다. 29년에 30년에 범용형 AI가 나올 거라고 보는데 우리는 그걸 미리서 준비를 해야겠죠. 마지막 슬라이드로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 인간은 뇌를 본딴 신경망, 뉴럴 네트워크 가지고 인공지능을 만들었지만은 앞으로는 이걸 넘어서는 뭔가가 나올 겁니다. 그걸 이용했을 때 우리 인간은 특이점을 넘어서서 인공지능을 제대로 활용하기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농사에 대한 경계가 무너지며 장소와 육체 노동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농사꾼 시대가 온다. 인공지능이 등장했을 때 가장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산업은 바로 농업이다. 따라서 다음 세대를 이끌 혁신은 생명의 신비를 가장 자주 그리고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는 농부들이 이끌어갈 것이다. 이렇게 멋진 말을 우리나라 최고 지성이라는 이어령 전 장관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인공지능을 농업에 많이 활용을 해서 농업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더 많은 부가가치를 낼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